매년 1천만 명이 찾는 태평양의 낙원이 있습니다. 15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한국에서는 KTX로 50분, 버스로 2시간, 배로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지구상의 이 거리를 오직 비행기로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와이입니다. 주요 섬들 사이가 딱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배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더 황당한 건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거죠. 2004년 한 회사가 이 시장을 뚫겠다고 나섰습니다. 투자금 1억 8천만 달러, 하나로 약 1,800억 원이었죠. 미국에서 가장 큰 고속 페리 2척을 주문했고 하와이 전체를 배로 연결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과요? 2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1억 8천만 달러짜리 배 2척은 결국 미 해군에 3,5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원래 가격의 20%도 안 되는 헐값이었죠. 새 아파트 분양받자마자 경매로 넘어간 셈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는 수십 개의 페리 노선이 작은 섬들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인구가 하와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38시간짜리 초장거리 페리 노선까지 운영하고 있죠. 같은 미국인데 왜 하와이만 안 되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고래, 개구리, 그리고 100년 넘게 바뀌지 않은 법. 이 세 가지가 1,800억 원을 바다에 수장시켰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와이 제도는 총 13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사람이 실제로 모여 사는 섬은 4개뿐이에요. 수도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섬에 100만 명. 하와이 전체 인구의 70%가 여기 몰려 있습니다. 빅아일랜드에 20만 명, 마우이에 16만 명, 카우아이에 7만 명. 이 4개 섬이 하와이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문제는 이 섬들 사이의 거리입니다. 오아후에서 카우아이까지 160km, 오아후에서 빅아일랜드까지 240km, 서울-대전, 서울-대구 정도의 거리예요. 한국이라면 고속버스 한 번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4개 섬을 연결하는 정기 페리 노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배가 다니는 구간은 마우이와 라나이 사이뿐이에요. 그것도 관광용 소형 보트 수준이죠. 나머지는 전부 비행기입니다. 하와이안 항공 같은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30에서 40분짜리 단거리 노선이 섬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다른 섬 지역과 비교하면 바로 느껴집니다. 그리스 에게에 수십 개의 페리 노선이 거미줄처럼 섬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명짜리 작은 섬에도 페리가 다녀요. 2023년 기준 그리스는 하와이보다 관광객이 3배나 많았지만 관광 수입은 비슷했습니다. 하와이 관광객들이 210억 달러를 썼고 그리스도 23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와이도 페리를 운영할 경제적 기반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북미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인구 47만 명, 오아후 섬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삽니다. 본토에서 160km나 떨어져 있는데 페리가 2개 노선이나 운영되고 있어요. 짧은 노선이 7시간, 긴 노선은 무려 16시간이 걸리는데도 말이죠. 같은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 인구가 하와이의 절반인 7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는 3,500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수십 개의 페리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요.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알래스카 캐치칸까지 가는 노선은 38시간이나 걸립니다. 요금도 수백 달러씩 하죠. 인구는 절반, 거리는 10배. 그런데 페리는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와이만 안 되는 걸까요? 사실 하와이에서 페리가 처음 시도된 건 아닙니다. 1970년대에도 수중익선을 띄운 적이 있었어요. 시속 90km로 섬 사이를 누비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결과는 4년 만에 폐업. 거친 파도에 배가 버티질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누군가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01년 3명의 사업가가 하와이 슈퍼페리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들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빠르고 저렴하고 결정적으로 자동차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페리. 비행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서비스였죠. 당시 하와이 주민들은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연간 400만 회나 섬 간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있었어요. 2004년 회사는 엘라베마주 조선소에 주문을 넣습니다.
페리 2척, 총 1억 7,800만 달러. 한 척당 약 900억 원짜리 괴물이었죠. 승객 866명의 차량 282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쌍동선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드디어 첫 운항. 그런데 배가 바다에 뜨자마자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적은 고래였습니다. 하와이 근해는 혹등고래의 주요 이동 경로예요. 매년 겨울, 수천 마리가 알래스카에서 내려와 새끼를 낳습니다. 문제는 슈퍼페리의 항로가 이 경로와 정확히 겹쳤다는 거예요. 길이 107m, 무게 3,500톤짜리 쇳덩어리가 시속 65km로 돌진합니다. 고래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트럭과 같았죠.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래를 죽일 셈이냐? 두 번째 적은 개구리였습니다. 정확히는 침입종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포였죠. 하와이는 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섬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륙에서 4,000km나 떨어져 있어요. 이 고립 덕분에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외래종에 극도로 취약해졌습니다. 빅아일랜드에는 이미 불개미, 코끼, 개구리, 온갖 외래 식물이 자리 잡았어요. 한번 들어오면 박멸이 불가능합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것들이 다른 섬으로 퍼지는 거예요. 페리로 자동차를 실어 나르면 타이어 틈에 낀 흙, 차체에 붙은 씨앗, 짐칸에 숨은 벌레, 침입종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었습니다. 비행기로는 이런 위험이 훨씬 적거든요. 세 번째 적은 주민들이었습니다. 카우아이, 마우이, 빅아일랜드 주민들은 이미 관광객 과잉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페리가 생기면 오아후에서 렌터카를 몰고 온 관광객들이 자기 섬 도로를 점령할 거라고 두려워했죠. 2007년 8월, 카우아이 나윌리윌리 항구, 30m 높이의 거대한 페리가 입항하려는 순간 서퍼들과 카약을 탄 주민들이 바다 위에 떠서 길을 막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페리는 승객 수백 명을 태운 채 오아후로 돌아가야 했어요. 배 한 척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서핑보드로요. 회사는 결국 카우아이 노선을 포기했습니다. 4개 섬 연결이라는 거창한 계획은 오아후 마우이 단일 노선으로 쪼그라들었죠. 하지만 진짜 치명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슈퍼페리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7년 운항을 시작했을 때 이 회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와이 주법상 대규모 해상 운송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슈퍼페리는 이걸 건너뛰고 배를 띄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타고 있었거든요. 1,800억 원짜리 배 2척이 항구에 묶여 있으면 하루에도 수억 원씩 손실이 납니다. 평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거죠. 당시 린다 링글 주지사는 슈퍼페리 편을 들었습니다. 주의회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운항을 허용하는 특별법까지 통과시켜줬어요.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소송이 빗발쳤죠. 2009년 3월 16일 하와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없이 운항을 허가한 법률은 위헌이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슈퍼페리는 그날 바로 운항을 중단했어요. 직원 236명 전원 해고, 11개월 동안 약 25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날랐지만 손익분기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였습니다. 참고로 같은 구간 항공편은 하루에만 4,890석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경쟁 자체가 안 됐던 거죠. 2달 후 파산 신청. 1억 8천만 달러짜리 배 2척은 방치됐습니다. 결국 미 해군이 이 배들을 인수했어요. 가격은 3,500만 달러. 원래 가격의 19%였습니다. 백화점 정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19만 원에 떨이로 산 셈이죠. 그것도 거의 새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슈퍼페리가 망한 데는 더 깊은 구조적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100년 넘게 바뀌지 않은 법, 존스법입니다. 1920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미국 영해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하고 미국인 선원만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해상보호무역 정책이에요. 문제는 미국 조선소의 가격입니다. 슈퍼페리가 2004년에 엘라베마 조선소에서 배를 샀을 때 한 척당 8,900만 달러를 냈습니다. 2024년 물가로 환산하면 1억 6,600만 달러예요. 같은 회사가 2019년에 외국 조선소에서 비슷한 배를 주문했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승객과 차량 수용력이 2배인 더 큰 배가 1억 1,600만 달러였습니다. 용량은 2배, 가격은 30% 저렴.
존스법 때문에 미국 조선소들은 100년 동안 경쟁 없이 독점적 지위를 누렸어요. 경쟁이 없으니 혁신도 없고 가격은 계속 올랐죠.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같은 스펙 기준 외국보다 최소 50%는 비쌉니다. 하와이처럼 험한 바다를 건너려면 크고 튼튼한 원양용 선박이 필요한데 그런 배일수록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시작부터 비용 구조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과 렌터카 회사들이 뒤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심이요. 페리가 성공하면 자기들 시장을 빼앗기니까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페리가 사라지고 가장 우승 건 항공사였다는 건 사실이죠. 슈퍼페리의 몰락은 하와이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두 세대 안에는 아무도 다시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2017년 하와이 주정부가 페리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을 때 결론은 단호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미국인데 알래스카는 수십 개의 페리 노선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존스법은 알래스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왜 알래스카는 되고 하와이는 안 되는 걸까요? 알래스카와 하와이 둘 다 미국 본토에서 떨어진 외딴주입니다. 둘 다 험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존스법의 적용을 똑같이 받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래스카 페리 시스템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3,500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수십 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어요. 6시간짜리 단거리 노선부터 38시간짜리 초장거리 노선까지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알래스카 캐치칸까지 가는 배는 이틀 가까이 걸리는데도 멀쩡히 굴러갑니다. 인구요? 73만 명. 하와이의 절반입니다. 바다 상태요? 하와이 못지않게 거칠어요. 그런데 됩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돈이 있거든요. 알래스카 페리 시스템의 수익 구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실제 티켓 판매 수입은 전체의 31%에 불과해요. 나머지 69%는 주정부 보조금입니다. 페리 요금이 수백 달러씩 하는데도 적자라는 얘기예요. 주정부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땅속에서 나옵니다. 정확히는 석유요. 알래스카 북부에는 프루도베이 유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유전이에요. 알래스카 주정부 예산의 85%가 이 석유에서 나옵니다. 세금을 거의 안 걷어도 주정부가 돌아가는 구조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연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석유 수익 일부를 따로 모아둔 펀드인데 2024년 기준 830억 달러, 한화로 약 110조 원 규모입니다. 이 펀드의 투자 수익을 매년 주민들에게 나눠줘요. 2024년 배당금은 1인당 1,700달러, 한화로 약 220만 원입니다. 내 식구면 880만 원이 그냥 들어와요. 알래스카에 산다는 이유만으로요. 소득세요? 없습니다. 주 판매세요? 그것도 없어요. 미국 50개 중에서 주민 세금 부담이 가장 낮습니다. 석유가 모든 걸 해결해 주거든요. 이제 하와이를 봅시다. 천연자원이요?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제로예요. 하와이가 가진 건 두 가지뿐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태평양 한가운데라는 위치. 이걸로 할 수 있는 산업은 딱 두 개예요. 관광업과 군사기지. 문제는 이 두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이라는 겁니다. 호텔 청소, 식당 서빙, 기지 보급. 하와이의 중위소득은 UN 푸셔보다 낮은데 집값은 2배입니다. 주정부 재정은 어떨까요? 석유 수익이 없으니 세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와이의 세금 부담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주민들한테 더 뜯어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자 페리의 보조금을 주려면 세금을 더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전국 최악인 물가가 더 치솟겠죠.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알래스카는 석유로 페리를 굴립니다. 하와이는 그 석유가 없어요. 결국 같은 미국인데 한쪽은 배가 다니고 한쪽은 안 다니는 이유. 지질학입니다. 수백만 년 전 땅속에 석유가 묻혔느냐, 안 묻혔느냐. 그게 지금 150km를 어떻게 이동하느냐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페리가 불가능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자연입니다. 하와이 섬들은 화산이 만든 산봉우리예요. 수천 미터 깊이의 해저에서 솟아오른 산꼭대기가 바다 위로 튀어나온 형태죠. 섬과 섬 사이에 대륙봉이 없습니다. 마우이와 빅아일랜드 사이의 업은 수심이 1800m가 넘어요. 지중해 평균보다 깊습니다.
하와이어로 이 해협을 알레누이아라고 부릅니다. 뜻이요? 거대한 파도가 부딪히는 통로. 이름부터 답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섬 사이를 오가는 페리는 사실상 대양 횡단과 같습니다. 잔잔한 연안을 다니는 배와는 차원이 다른 장비가 필요하죠. 둘째, 법입니다. 1920년에 만들어진 존스법은 10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만 배를 사야 하고 미국인 선원만 써야 해요. 덕분에 같은 배를 만들어도 외국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하와이처럼 크고 튼튼한 원양선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 가격 차이가 사업의 생사를 가릅니다. 셋째, 경제입니다. 페리가 적자를 내도 주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됩니다. 알래스카처럼요. 하지만 알래스카에는 석유가 있고 하와이에는 없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페리에 보조금을 주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미 미국 최고 수준의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게 더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자연, 법, 경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2017년 하와이 주정부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호놀룰루에서 빅아일랜드 힐로까지 페리로 3시간이면 비행기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요? 시속 74km로 달려도 7시간. 주민들 예상의 2배가 넘었죠. 거기에 멀미까지 더하면 왕복 $100짜리 비행기와 경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슈퍼페리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에 1,800억 원을 베팅한 거였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관광지의 물가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물류의 한계가 숨어 있어요. 하와이 주민들이 내는 생활비가 미국 본토보다 30% 이상 높은 건 모든 물건이 배나 비행기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원에도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이 본토로 떠나고 있어요. 집값은 뉴햄프셔의 2배인데 소득은 더 낮으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에는 환상적인 곳이지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와이에 페리가 다시 뜰 수 있을까요? 선박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거나 존스법이 개정되거나 하와이가 갑자기 석유를 발견하거나 셋 중 하나는 일어나야 합니다. 가능성이요. 솔직히 낮습니다. 슈퍼페리의 몰락을 지켜본 투자자들은 한두 세대 안에는 다시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150km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야 하는 현실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하와이 여행을 갈 때 섬과 섬 사이를 비행기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때 창밖으로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 아래 어딘가에 1,800억 원의 꿈이 가라앉아 있다는 거요. 오늘의 궁금한 아카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